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화폐 금융론 바이블 정운찬, 김홍범, 김진일 교수님의 교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 바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빵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과연 누가 이 큰 불을 끄는 최후의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순서는 이래요. 먼저 최종 대부자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리고 그 핵심 원칙인 베저트 원리를 아주 탈탈 털어볼 겁니다. 이어서 이 기능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얼굴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실제 경험까지 쭉 훑어볼게요.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최종 대부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금융 시스템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위기라는 완전 패닉 상태가 닥쳤을 때 시중에 돈이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때 다른 어느 곳도 할 수 없는 오직 중앙은행만이 가진 화폐 발행이라는 막강한 힘으로 돈을 공급해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는 최후의 보루. 그게 바로 최종 대부자인 거죠.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세요. 1797년에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고요. 1873년에 월터 베저트라는 사람이 이걸 이론적으로 딱 정립하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서서히 발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종 대부자 이론의 가장 핵심이고 시험에는 그냥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베저트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있죠?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자, 그럼 이 강력한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베저트 원칙 4가지를 딱 요약해놨어요. 첫째, 왜 높은 금리일까요? 아무나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일종의 페널티를 줘서 정말 급한 곳만 오게 하는 거죠. 둘째, 양질의 담보를 받아서 부실한 회사는 걸러내고요. 셋째, 일단 이 2가지 조건을 통과했다?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지 않게 아낌없이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줘서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돈이 마른,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는 살리고 원래부터 망해가던, 즉 지급불능 상태인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거죠. 정말 정교하게 설계됐죠? 베저트의 원칙?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근데 현실은 항상 복잡하잖아요. 자, 이제 이 원칙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 그리고 최종 대부자라는 안전망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론과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슬라이드 왼쪽이 바로 베저트의 고전적인 원칙이죠. 아무리 큰 회사라도 망할 회사면 지원하면 안 된다, 이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좀 더 현실적인 목소리예요. 아니, 위기 상황에 정신없는데 언제 유동성 부족인지 지급불능인지 따지고 있냐? 그리고 저렇게 큰 은행이 망하면 다 같이 죽는데 일단 살리고 봐야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항상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장단점이 명확해요. 순기능, 즉 좋은 점은 당연히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아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역기능, 이 나쁜 점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뭐냐? 바로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고 쳐도 중앙은행이 구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은행들이 막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금융이나 경제학 공부할 때 모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이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한국은행의 모습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이죠? 예전에 한은특용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금리는 낮게, 담보도 제대로 안 받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지원했어요. 이건 뭐 베저트 원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 위기를 키워서 IMF 사태까지 맞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 양질의 담보를 요구하는 제대로 된 최종 대부자 기능으로 바뀌면서 시스템 안정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건 진짜 최종 대부자 기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정책 실패로 생긴 문제들을 중앙은행의 돈 찍는 능력으로 임시 방편으로 덮으려고 했던 수단이었고, 이게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외환위기라는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한국은행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 문제인데요. 이 시스템이 시장의 신뢰를 제대로 얻으려면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최종 대부자가 뭐다?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공급 역할. 둘째, 베저트 원리의 4가지 조건 뭐였죠? 아낌없이 높은 금리로 양질의 담보로 지급 불능이 아닌 곳에. 셋째, 이 기능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바로 도덕적 해이와 대마불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과거 한은특용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4가지만 확실히 잡고 가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알아요. 경제학 공부하는 거 진짜 어렵고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개념 하나를 정복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혹시 공부하다가 혼자 너무 답답하고 모르는 게 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 오시면 저도 있고 저희 아주 유능하고 친절한 조교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경제학 정복해 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설명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화이팅!